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예정에 없던 긴급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5대 개혁안 등과 관련해 새 원내 지도부의 신속한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될 예정이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 완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펼쳐질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권 분립 파괴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대 개혁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 원내 지도부는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의원분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선출된다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분들께 이 5대 개혁안의 의사를 묻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비대 의결을 통해서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께서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그리고 개혁을 중단 없이 이어갈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결과 관계없이 사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당원들이 찬성을 해도 사퇴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신다면 아마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분들께서도 이 개혁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시든 이 개혁이라는 것이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이현승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 후보로서 제가 한번 찾아뵀었고요. 이 관련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원내대표 후보분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브리핑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오후에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에게 개혁안 추진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당부를 하면서 이 새 지도부에게 개혁 의지가 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후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습니다. 민특검은 수사 능력과 소통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민중기 특검이 인선 속도는 가장 빠른 것 같네요. 네, 민중기 특검이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특검보 추천 절차를 가장 먼저 마무리한 셈입니다. 민특검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판사와 검사 출신을 모두 포함했다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민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선정해서 대통령실에 올리면 대통령은 4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닷새 안에 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도 정당의 추천 이후 빠르게 했던 만큼 이르면 오늘 내일 안에 특검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 인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명현 특검도 오늘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일부 압축된 후보자가 있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의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풀이 돼 있기 때문에 8명을 추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보 선임 후보자 어느 정도 압축됐을까요? 뭐 일부는 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보라는 인선이라는 게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분이 적합하다 했는데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뭐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VIP 경로설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전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거라고 언급했는데 상소 취하 여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 특검 역시 인선과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는데 조 특검은 이 가운데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변협은 인사검증을 거쳐서 내일까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조 특검은 임명 직후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을 각각 방문했었죠. 어제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면담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수사팀의 수장을 모두 만났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인력 파견과 정부 과천청사 시설 이용 관련 논의가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특검은 앞서 기본적인 보안시설이 돼 있는 수사기관이나 정부 청사를 사무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조만간 특검 사무실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사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윤 전 대통령 법원 출석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재판을 위해서 이곳 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지 등 이 기자들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돼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판에서는 오늘도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측근인데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행적과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면서 방어권을 행사할지 주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속한 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내란 사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 김 전 장관이 그냥 풀려나기 전에 조건을 부과해서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해주길 요청한 바 있고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과 주거 제한, 도망이나 증거 인멸 금지 등 기본적인 조건을 달았고요.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또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에 보석은 취소됩니다. 보석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 이르면 오늘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조건 없는 석방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약속하며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파전 구도 속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새 원내지도부가 완성된 더불어민주당 연일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그리고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추경과 민생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세 등 대외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이은 민생 초점 발언에 자연스레 관심은 정부 여당의 2차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과 관련해 여권에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민수 대변인은 당의 기본 입장은 보편 지급이라면서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뒤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며 추경 시점은 늦으면 다음 달 중순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또 이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와 야당이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하는 형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처리 시점도 고심 중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면 이 본격적인 대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다음 달 말에서 8월 초 개최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일정과 당내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번 선거에선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세력 구도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관심은 TK 출신인 송원석 의원과 PK 출신인 이현승 의원 그리고 수도권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상원 의원의 표가 어떻게 갈라질지입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의 표 분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선 영남권 의원을 포함한 주류를 대변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범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의원의 38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선거에선 지역상으로 TK와 PK 후보가 나오면서 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그래도 우리 당 선거는 항상 TK 지역의 지지를 얻는 게 제일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김상원 의원이 30표 이상 득표를 예상하면서도 영남권에서 두 후보가 나온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지난 주말에 이뤄진 이현승 의원의 출사표가 너무 늦었던 것 같다며 구친윤과 친한계 사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3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본격적인 투표에 앞서 각 후보들은 합동 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안에 대한 저마다의 정견을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각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 일본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일정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참모진과 통역, 수행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0여 명이 출국길에 오릅니다. 캐나다에선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현지 시각으론 15일 아침부터 G7 정상회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와 함께 초청받은 다른 초청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G7엔 호주,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이 초청됐습니다. 이어 이튿날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공식 행사에 참석해 참가국 정상들과 만나고 또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도 발언할 계획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양자 회담도 이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실은 이미 양국 정상들과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우리 시각으로 오는 18일 늦은 밤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6달 가까이 멈췄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엄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세계 정상들과의 정상 외교 재개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남으로써 관세 등 당면한 현안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에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도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진전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전 KPS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군요. 네,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들이 들어갔는데요. 발전소가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건물 앞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는 사망사고 발생 14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태안화력발전소를 담당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발전소 정비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 KPS 본사,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한국파워 O&M 등 5곳입니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기계공작실에서는 혼자 작업하던 김충현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김 씨는 재하청업체인 한국파워 O&M에 소속돼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8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하던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전 KPS하고 한국서부발전이 그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끼임 장치 관련해서 방호 장치 설치 여부 등에 관련해서
이번 수사의 쟁점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각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사고 대책위는 이번 사고 역시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정 KPS가 불법으로 직접 지시를 내렸다며 증거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고인에 대한 부검에서는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제주도는 12일 이후 이른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주말 사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까지 더해지면서 닷새 동안 최고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반까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번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권이 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먼저 현재 비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제주도와 남해안 또 내륙에 밤사이 강한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강한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으로는 전선을 동반한 비구름이 또 남해상으로는 열대저압부에서 더 약화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영향을 줬는데요. 다행히 극한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국지적으로 이어져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총 강우량이 70mm 이상을 보이고 또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이후 이른 장마가 시작한 제주도는 닷새 때 장마권에 든 상태인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 연이어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327mm의 많은 비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최고 70mm가량의 비가 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 전국에 또 비가 예고되는데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많은 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이번 주 후반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남해상의 정체전선을 중부지방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예측 모델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 후반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린다면 올여름 내륙의 장마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 상황이 아직까지는 무척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데다 최근 비와 무더운 날씨가 하루 이틀 사이로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설물 피해는 물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내리에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밤 10시쯤에는 한림읍 협재리에 시간당 20mm의 호우가 쏟아지며 맨홀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에 7일간의 허니문 랠리를 끝낸 코스피가 2,900선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였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고 석유와 방산주가 강세입니다. 자, 류한홍 기자, 지금 코스피 어느 수준입니까? 0.31% 오른 2,903.50으로 개장했지만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상승해 2,91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80선과 2,910선 사이에서 등락하며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에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8일 연속 순매수였던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개인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였던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석유주는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와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도 강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16% 내린 767.64로 개장해 장 초반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후 코스닥 지수는 760선과 770선 사이에서 등락하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입니다. 시장에선 7일간의 허니문 랠리로 숨고르기 장세가 예견된 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조정이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최근에 좋았던 추세를 반전시키기보다는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내린 1368원으로 개장해 136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1373.2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52% 오른 배럴당 74.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1.52% 상승한 배럴당 75.3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값이 평균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기준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1리터에 9.46원 오른 1,705.9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의 경우 서울은 1,584.26원, 전국 평균 가격은 1,493.9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이란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란도 반격하면서 양측에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테헤란에서는 정오와 오후 3시 30분쯤, 이란 제2의 도시인 마슈아드 도심에서는 오후 6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도 오후 4시에 공습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로 새벽과 밤에 공습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기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고 이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 관련 시설과 정유 시설 등을 향해 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양보 없는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ld certainly be the result because the Iran regime is very weak. I think it's basically left with two things. It's plans to have atomic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국가적 복수를 막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인명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인권단체의 집계를 인용해 사흘 동안 이란의 사상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역시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어서 양국의 갈등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새 정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준비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만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인데 이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그리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먼저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왜 수년간 수입한 금액보다 재산이 늘었나 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님의 재산 상황이 현재 2억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금액은 또 수입의 대부분을 국가에 추징금을 제출하느라고 굉장히 고액을 납부를 하셨고, 물론 이제 야당에서 어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또 그에 따른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규모 자체가, 재산 규모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나이 때 생각하는 재산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뭐 불법적인 상황으로 재산을 늘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체가 인사청문 기간 중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본인 떳떳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소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지켜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그 해명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명쾌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의혹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거래 내역이라는 건 은행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현금을 제외한 모든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증명이 가능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뭐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재산이 많냐 적으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 거보다 어떻게 쓴 게 더 많고 거기에 더해서 재산이 늘었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하나 딱 볼 수 있는 게 지나온 삶에 감사한다. 현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현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한 해명 중에서 그나마 들을 수 있는 게 부의금 받은 게 많다. 강연 수입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그럼 강연 수입 같은 걸 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그 워딩 자체가 헌금입니다. 헌금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헌금으로 많이 냈다. 뭐 그 그럼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니군요. 그러면 몇 억을 몇 년 동안에 강연료로 받았다면 업으로 강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게 기타 소득이 돼요. 사업 소득이 아니라. 이것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세금 낸 거 보여주시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명확하고 아니고도 없습니다. 그냥 몇 개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받은 게 이렇고 낸 게 이렇고 세금은 이랬고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된다. 누구한테 뭘 빌렸냐에 앞서서 현금, 금전의 흐름이 금액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왔고 이것만 해도 모든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히려 돈 문제는 명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문회에서 좀 속 시원하게 좀 소명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관련된 사항이 어떤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뭐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재산 변동에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는 조금 의혹을 부풀리는 그런 차원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성실하게 소명되면 다 이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의혹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이제 아빠 찬스를 이른바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뭔가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나 또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저희가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금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자제분이 어떠한 이러한 그런 입법 활동 관련해서 스펙을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입학 과정에서 어떤 특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국회의원을 아버지를 둔 그런 자녀가 아무래도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입법 활동하는 과정에 대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공동 발의는 사실은 그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입법 성과로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스펙을 자녀의 어떤 입학 과정이나 학업 과정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고려해서 청문회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관련한 의혹은 뭐 이전에도 과거에도 문제가 좀 크게 된 적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사안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조국 전 대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 뭐 그 스펙을 대학 입시에 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뭐 몇십만 명이 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활용 가능한 기회가 적다, 없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이 자체로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녀가 고등학생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아예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공적의식에 맞는 건데 이미 시도해놓고 뒤에 가서 안 썼습니다. 스펙을 활용하지 않았고 입법 발의할 때 대표 발의를 안 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자, 이 김민석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치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스케일이 워낙 커요.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장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입법을 직접 발의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아들의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위해서 입법 활동에 동원된 겁니다. 아빠의 스펙을 이용해서 또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게 조국 사태 시즌 2보다 훨씬 더 규모가 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자, 일단 상반된 반응을 들으셨는데 전현희 의원은 발목 잡기다,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어 선택이 너무 세요. 이거 뭘 저희가 공작을 했다는 겁니까?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한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없던 사실을 가공을 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당의 중책을 맡은 분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의심이 많이 갈 만한 부분이고요.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김민석 후보 관련한 이런 아빠 찬스 의혹이 저희 당 쪽의 어떤 뭐 총리 후보자로부터 나왔을 때 그럼 뭐라고 말을 했겠느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후에 들으신 김근식 당협위원장,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규모가 센 거다.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고요. 김근식 위원장이 좀 과하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또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아시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팩트를 좀 오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말 그렇게 큰 스캔들이라면 그런 스펙을 이용해서 대학 입학에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좀 드러났을 때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뭐 드러난 것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입법 발의한 것도 아니고 공동 발의한 것에
또 이것에 대해서 스펙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그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침소붕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들으신 녹취와 관련해서는 과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주셨고 반면에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아빠 찬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그 정도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봉사활동을 한다면 축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박균택 의원이 이제 검찰에서 고위직 지내시고 정치권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법률 주치 이런 이제 직이 아닌 직을 거치면서 결국 국회로 오셨는데요. 예. 말씀의 이 변화가 너무 폭이 커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로를 봤을 때 이 기준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이걸 이름 가리고 의혹을 봤을 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 생각했을 때. 아무리 여당 의원이 됐다고 해도 아빠로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학생 중에 고등학생 중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그러한 아버지의 어떤 직위로 인해서 기회를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을 들은 그 고등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모들은 무슨 마음이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죠. 부모 입장에서야 자식 잘 되라고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공직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 직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너무나도 잘 아실 분이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의견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퇴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인사청문회의 의의가 위법적 사항뿐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뭐 검증하는 게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저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뭐 확실한 불법 사항도 아니고 그 도덕적 기준도 과연 국무총리직을 못할 만큼의 결격 사유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와 또 민주당은 좀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뭐 의석수로만 보면 총리 인준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어려움 없이 총리 인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죠. 인사청문회 당연히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될 거고요. 예. 또 국회에서 또 인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임기 새 정부 초기부터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이다, 과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남은 임기 동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의석수만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이런 정도 나왔으면 민주당 또는 후보자가 직접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희가 꼭 이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중요한 건 그 태도인데 무조건 이것은 야당의 공작이고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도 아닌 거를 자꾸 문제 삼는다. 이런 식의 의식을 자꾸 보여주면 새 정부의 안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쪽 민주당에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이제 첫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데 어린이날에 선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를 선물로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한 30년 정도 지난 이제 과거의 이제 얘기로 보이는데 어린이날을 맞아서 두 자녀에게 이렇게 상가를 하나씩 줬다. 굉장히 큰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의 정신
기본 여기와 이것과 그 당시 행위가 맞냐 안 맞냐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맞는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들께 뭔가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불거지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인사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퇴 얘기까지도 저희가 언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퇴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굉장히 엄중한 어떤 태도, 그러한 기준을 새 정부가 밝혀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의 일이긴 하고 집집마다 재력이 다르긴 하지만 어린이날 선물로는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한주 위원장이 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에 한 방송에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본인의 의견과 실생활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어린이날 미성년 자제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다. 사실은 이 뉴스만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소식인데요. 아마도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안 될 것이고 어떤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초순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야권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참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만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교롭게도 인수위원장을 2번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인수위원의 경험도 아주 많기 때문에 풍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어떤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보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이 사실은 어떤 공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임시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권이나 국민들께서 좀 공직이 아니라는 점, 또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이제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의 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야권에서 그러한 어떤 부동산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한주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더 높은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주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와 관련한 브리핑도 있었는데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입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어제까지 7만 건이 넘는 추천이 벌써 접수됐다고 하고요. 추천 횟수는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 국민 추천제에 의해서 이제 어느 선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이게 최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꼭 이재명 정부에서만 처음에 한 게 아니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인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한이 없잖아요. 국민이라는 이름 하에 누구든지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부작용처럼 나오는 게 특정한 인물을 특정한 세력이 밀려고 하는 움직임 또는 그 특정한 사람이 본인이 추천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막 올리고 이런 부작용들은 조금씩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또 인사를 관장하는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라든지 정부의 담당자가 국민이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없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를 활용하는 느낌인데요.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이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활용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보석 신청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보석 신청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오늘 오전에 이 보석이 결정이 됐었는데 김 전 장관 측에서 이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보석은 구속 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러한 위법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국민 추천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사실 과거 지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인사 배제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원칙을 두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하면은 실용이죠. 물론 이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 기준도 참고할 만하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 시국 자체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현실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인사 기준도 참고해야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용적 인사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 추천제를 참고한 인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다려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잘함, 그러니까 58.6%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잘 못하고 있다가 34.2%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결과도 긍정평가가 70%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지지율을 만족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과거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도지사로 모셨을 시에도 처음에 그 역대 광역단체장,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꼴등으로 지지율을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1등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좀 높은 수치인지 보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과 유능함을 정말 잘 보여준다면 그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수치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대선 때 득표율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지지율이니까 출발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잘하시면 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요. 또 국민의 그 기대치도 7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 이상 2주일 가까이 보여준 그러한 상황이 국민들로부터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신호는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지금 사실 평가가 좀 이른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 대한 평가인데 중요한 무대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외교도 있고요. 경제 수치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 실시한 정책들, 그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국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늘 그 G7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첫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고 오는지 이 여부도 이 수치를 끌어올리냐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에 오늘 첫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고 원내 지도부가 이제 꾸려졌는데 그런데 첫 당정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생지원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에서는 선별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당에서는 전 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류가 다른 거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대통령실에서 밝힌 그 선별 지원금의 그 내용을 보니까 선별이라는 게 어떤 계층은 아예 안 주고 좀 어려운 계층만 더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 계층에게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어려운 계층에게 가중을 더 줘서 지급하는 그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정부 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뭐 특정 계층은 아예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했던 민주당의 기조와 좀 다른 측면이지만 모든 계층에게 다 지급을 하는데 좀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하겠다. 저는 뭐 그런 취지가 정책 취지가 민주당의 어떤 기존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지급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라는 설명이시거든요. 결론 차등 지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뭐 이론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해서 금액을 나눠줄 거냐는 그 작업이 보통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그거 선별하는 데 있어서 쓸 만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안 주는 계층이 생기면 그거 빼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뭐 정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은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을 감안해서 차등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한 보도를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자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주문을 대통령이 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그렇죠. 이 재판 관련해서 이미 사법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또 야권에서도 이 법안 관련해서 위인설법이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내고 있는데 굳이 이 사항을 정권 초기부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권이나 여권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 관련한 이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역시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이 입장이 5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재판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이제 재판을 속행하는 것을 중지시켰죠. 나중에 또 속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속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야지 이걸 막 법으로 완전히 도장 찍듯이 바꿔버려서 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예. 이것을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집권 초기에 사면 이슈가 또 떠오르고 있는데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SNS에 사면을 촉구하는 그런 링크를 올리기도 했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슈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오늘 아침에 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돈을 보낸 적도 일부는 보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유죄로? 예. 그럼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억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따져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특별 사면은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한번 따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대법의 판결이 난 사안이긴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도 요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은 저 역시도 검찰에 조작 사건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현 상황에서는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위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화영 부지사 가족들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가족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나와야 또 어떤 사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법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주도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사항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실체적 진실을 다시 밝히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 관계자 입에서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다시 봐야 된다. 억울한 점이 있다. 조작 사건이다. 그럼 법원은 바보입니까? 재판을 3번 하면서 유죄가 나왔고 7년이 넘는 징역에 떨어졌어요. 그건 대단히 중죄라는 거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겠다는 겁니까? 재판 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와 증인을 다 불러서 다 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그럼 불복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사심죄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재심이라도 하려고 하는 건지 일반 형사 피고인들은 또는 이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왜 민주당은 자꾸 팔을 안으로 굽는 행위를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런 박균택 의원의 발언 같은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듣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답답합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오후 2시죠. 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자, 3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가장 어려운 선거. 어려운 질문이죠. 예, 가장 어려운 선거가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처음에 이제 2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현승 의원이 뒤늦게 참여를 하셔서 더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간의 원내대표 선거, 그때 72대 34가 나왔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었는데 그 72표를 던졌던 분들,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낼 것이냐, 거기서 뭐 빠진다면 그 빠진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듯 하고요.
당선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뭐 영남 지방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이제 잠시 후면 그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최근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털을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디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두 분 모두 재밌게 이 영상을 좀 보셨는데 사실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얼굴에 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과의 좀 뭐랄까요, 좀 편안한 이미지로 좀 접촉점을 늘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뭐 김문수 후보도 대형 훌라후프를 돌리고 뭐 턱걸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과 가깝게 가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유튜브 영상상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엽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엔터테이너나 또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지도자로서의 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러한 콘텐츠를 보여줘야지 뭔가 좀 신변 잡기식의 그런 화제성 영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짧게 한 전 대표가 지금 당권 도전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건데요. 저희 당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존과 같이 조금 더 개헌과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입장을 당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설사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 처음에 대표했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의총의 분위기와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당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지금 수습되는 과정,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잠시 뒤에 있을 이제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부터 국민의힘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내란 사건 7차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임명된 뒤에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 합동수사부는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지난 2022년 4월과 7월에 전 씨로부터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 씨가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신발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해당 신발의 사이즈가 김 여사의 치수와 비슷한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전 씨를 소환해 샤넬 가방 교환 기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정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씨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보석 결정은 석반이 아닌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령관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 총장은 사건 관련 통화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 특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전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2차례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수석은 보안 유지가 되는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창원지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에 한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관련 통화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취임 초기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해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총장 지휘권이 배제돼 있었고 중앙지검 브리핑 직전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과 11월 검사 6명을 충원하며 오히려 수사팀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모두 대통령실과 중요 사건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또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엽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며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알려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며 전면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관련 내용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양측의 공방이 좀 이어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습에 의해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하는 목표는 두 가지다. 이란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란 핵시설, 군사시설, 이제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제 그 공습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격 대상을 넓혀가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드론과 함께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에 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고받기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저희가 현지 연결해서 한번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주요 도시와 핵심 군, 에너지 시설들을 공습하면서 무력 충돌이 격화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두파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나흘째 아침인데요. 사태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이 날아와 방공망이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각 지역에서 총 29명의 부상자가 확인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 중부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타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주로 새벽과 밤에 공습을 주고받다가 사흘째부터는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뿐 아니라 핵심 에너지 시설과 국방부, 외무부 건물까지 노리면서 공습 범위를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공습하며 이란의 최고 정보 책임자 모하마드 카제미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 관련 시설과 정유시설, 또 텔아비브 공항 등을 타격하면서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양측의 인명피해도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14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구조당국이 밝혔고요. 이란 국방부는 자국에서 224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이란 외무장관이 처음으로 교전을 서로 멈추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셈입니다. 충돌 사흘째인 어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대응을 멈추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 공습 의지를 드러냈고 그러자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도 국가적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민간인을 공격한 데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란이 당장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나설 의향은 없다는 입장을 카타르와 오만 등 중재국 측에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친 뒤에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이 협상을 해야 하고 합의를 이룰 것이면 중재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거라고 밝히고 합의를 원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미국을 의심하는 이란을 향해서는 미국의 일절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격에 나설 경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보복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는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확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의 개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민정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지현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다수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도 뚫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다층 방공망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도 어떤 이란의 수백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 쓰는 그 공격에 좀 무력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아무래도 그 완벽한 방어 수단을 해도 어떤 100%의 방어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구체로 보면 13일 오후까지 한 17급시 미사일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서 이제 그 상대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써서 이제 드론을 어떻게 보면 미끼용으로 쓰면서 방공망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 교란된 상황을 이제 미사일이 치고 들어오면서 방공망이 뚫려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양쪽이 잘 이렇게 좀 합의를 해서 하루빨리 민간인 피해가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팍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이제 흘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이스라엘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하겠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란에 대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이란 국민들과 지도부를 갈라치는 이러한 정치적 교묘함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원하는 것은 어떤 소수의 잘못된 이란의 정부지 이란 국민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봉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지전까지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 이스라엘 지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황은 아무래도 미국이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전면전까지 무릅쓰면서 이란을 공격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적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대한 영내 위협은 이란입니다. 예. 그리고 이란이 지금 잘 알고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미사일 능력은 거의 최고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항상 위협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이번에 어떤 JCPO라고 해서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암묵적으로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그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면전을 고려했다. 즉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 교착되는 상황이 보니까 이것이 조류의 기다 보고서 공격했다고 군사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상 굉장히 국내적으로는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터지고 전신내각이 구성되면서 이제 버텨나갈 수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거의 끝나가니까 네. 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의 핵 능력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를 하든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든 우선 그 협상을 통한 어떤 그 목표 달성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의한 어떤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보여주면서 그 명확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어떠한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이란에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좀 뒷배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공격을 더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을 공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어떤 묵시적인 방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부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인정하셨잖아요. 어떤 그 미국이 어떤 그 이스라엘을 도와줬다. 그리고 이미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미국의 어떤 그 지지를 힘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 즉 핵 능력과 이란의 미사일 능력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그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그 주고받기 식의 공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란은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동안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은 당분간 좀 재개되기 어려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6차 핵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통해 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핵 협상한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봤을 때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국내 정치적인 지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서도 고심이 클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묵시적인 반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공습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바로 협상에 나가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옵션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국가 사이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실제 개입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실제로 상황이 급변하거나 미군이 사망하거나 어떤 미국 민간인이 사망하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번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이스라엘 군사력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군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미국이 묵시적으로 방관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분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게 지나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자. 뭐 이러한 포석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금 양국과 친하다는데 푸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 그리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러시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한 걸 보면 미국이 먼저 러시아의 개입이라든지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대해서 우선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냉정한 말씀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해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서 이제 우리에게 에너지가 많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러한 에너지가 수입되는 통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써 그 유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지금 분쟁이 평화적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고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수입 다변화라든지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완전히 달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라든지 세계 주요국들에게 굉장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현재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거나 다르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만한 여력도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시키거나 다른 낮은 수준의 어떤 억제나 어떤 견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쓰더라도 전면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란은 돌파구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조속히 어떤 돌파구를 찾는 협상이나 협의를 보고 싶을 건데 워낙 이스라엘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수세에 밀리면서 방어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가서 해협을 봉쇄하든가 다른 여타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이제 급등할 텐데 우리나라가 뭐 특히 중동 원유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경제적 타격이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난다는 그러한 가정을 해본다면 예. 한 달 내에 끝나거나 두 달 내에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 자원이 한 6개월 정도는 비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린다든지 다른 부분으로부터 어떤 그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위기 대처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동시킨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침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G7 정상회의에서 이번 충돌이 긴급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현재의 분쟁이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부분들이 논의될 시간이 줄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합의점을 찾아서 G7 정상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여차 정상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이 정도의 원론 수준에 그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빨리 정상 외교 무대에 서는 건데요. 전 세계 이목을 쏠린 캐나다 현지에 YTN 취재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캐나다 캘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 기자. 현지 시각 기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첫날 일정 그곳에서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 캘거리의 현재 시각은 15일 밤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시각 기준으로 내일,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여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모진과 통역, 수행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100여 명이 동행할 예정인데요. 저를 비롯한 한국의 일부 언론사 취재진은 보시는 것처럼 민항기 편으로 하루 먼저 도착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후 이곳에 오면 첫날엔 바로 빡빡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와 함께 초청받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양자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엔 우크라이나와 호주, 멕시코 등이 초청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빅데이. 빅데이는 캐나다 현지 시각으로 모레, 그러니까 17일이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캘거리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인데요. 캐나다 로키 산맥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 참석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더 큰 관심은 확대 세션 전후로 예상되는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만남의 형식과 시간 등은 아직 유동적인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요.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실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현지 취재기자까지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거의 접점을 찾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식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기시바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그런 만남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약식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의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보다는 상견례를 통해서 상호 두 정상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요. 이걸 해서 그다음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상이 갖고 있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을 하자는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만약에 회담이 열린다면 뭐 관세나 방위비 부담 문제 등 어떤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현안이 산적해 있죠. 외교안보 측면에서 방위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전략성 유연성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통상 부분에서 관세 협의,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실 때도 언급했던 의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어떤 정상회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노력을 취하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소통을 이어가자. 이런 입장을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관세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제 7월 8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니 좀 더 유예를 할 수 있다면 유예를 하고 기간을 좀 연장해서 적극적 논의를 하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상 간의 공감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실무 협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어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향후 논의가 될 때 어떤 양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정상회의가 여기 우리의 한국이 돌아왔다. 즉 한국의 정상회의가 복원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가 옵저버로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 주요 정상들을 억가를 나란히 하면서 한국이 돌아왔고 한국 민주주의가 돌아왔고 정상회의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경제, 기술 이런 현안들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에너지 공급망이나 AI 같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돌아와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수행할 거다. 이런 입장을 확인해서 향후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현재 인천 등 경기 서해안을 비롯해서 수도권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이 강해진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남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수도권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많은 비가 한 곳에 집중되진 않겠지만 오후까진 내륙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서울도 조금 전부터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인천 서해안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를 내렸던 제주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인천 서해안과 경기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많은 비가 한 곳에 집중되진 않겠지만 낮 동안 수도권과 충청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날씨는 후덥지근 합니다. 서울과 대전 한낮 기온이 28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청 이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중반까지는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후반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